혹시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자고 또 반복하는 삶. 하루하루가 지나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이것이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일까? 저는 45세의 한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성공했고 가정도 행복했지만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누군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공했지만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가족 사회, 심지어 우리 자신이 세운 기대에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훌륭한 배우가 되지만 정작 자신의 인생에서 주인공이 누구인지 잊어버립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칼 융은 평생을 이러한 자기 탐색의 여정을 연구하는 데 바쳤습니다. 그는 이를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될 수 있는 가장 진실하고 완전한 인간이 되어가는 여정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여정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우리는 단순히 사회가 기대하는 대로 살면서 만족할 수 없을까요? 융은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보다 나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를 때 우리는 거짓된 삶을 살게 되고 외부 세계에 맞추기 위해 쓰는 가면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는 공허감뿐만 아니라 우울증 불안 삶의 무의미함 같은 정신적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꼈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정말로 자신다웠던 그 순간을요. 아마도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또는 가면을 벗고 완전히 편안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들이 바로 진정한 자신을 만나는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순간들이 그렇게 드물까요? 왜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다른 역할들을 연기하며 보내는 걸까요? 융은 어릴 때부터 우리가 페르소나라고 부르는 가면들을 개발하여 주변 세계에 적응하는 법을 배운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직장에서 성공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외부에 보여주는 역할과 이미지입니다. 페르소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페르소나와 완전히 동일시할 때 그것이 단지 가면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고 우리 전체라고 생각할 때 발생합니다. 배우라고 상상해보세요. 무대에서 어떤 인물을 아주 훌륭하게 연기합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치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집에 가서도 혼자 있을 때도 계속 그 역할만 한다면 무대 조명이 없을 때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훌륭한 배우가 되어서 그 역할들 뒤에 숨어있는 진짜 사람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때 자기 탐색의 여정이 필요해집니다. 페르소나를 완전히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여전히 필요하니까요. 우리가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는 풍부한 내면의 세계가 있고 숨겨진 잠재력들이 있으며 아직 탐험하지 못한 진정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융은 모든 사람 안에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참자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될 수 있는 가장 완전하고 진실한 버전입니다. 그리고 이 참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이야말로 의미 있고 진정한 가치를 가진 삶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여정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일상의 소음 속에서 내 마음의 진정한 목소리를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융이 제시한 구체적인 단계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된 단계들 말입니다. 이것은 쉬운 여정이 아니지만 여러분의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핵심 가치에 따라 살 때 삶은 더 이상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날들의 연속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의미로 가득 찬 모험이 되고 매일이 더 나은 자신이 되는 기회가 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이것이 직선적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가구를 조립하는 단계별 설명서와는 다릅니다. 자, 탐색의 여정은 광대한 숲을 탐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되돌아가야 하지만 모든 걸음이 의미가 있고 자신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가져다 줍니다. 윤근 이 여정을 여러 단계로 나누었고, 오늘 우리는 각 단계를 자세하고 실용적으로 탐험해 보겠습니다. 윤기 강조하는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영혼 속 그림자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체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숨기거나 부정하고 싶어하는 자신의 측면들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절대적인 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릴 때부터 받아들일 수 없다고 교육받은 성격의 측면들의 집합입니다. 분노, 질투, 권력욕 또는 부끄러워하는 욕구들일 수 있습니다. 처음 이 개념을 읽었을 때 저는 매우 반발했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게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없어. 하지만 그림자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을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윤기 자주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절대 화를 내지 않는다고 자랑하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침착하고 모든 사람에게 참을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융은 그 남자 주변의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자주 짜증내고 공격적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억눌러둔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고 대신 외부로 투사되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탐색 여정의 첫 번째 단계가 우리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인 이유입니다. 나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융은 매우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극도로 짜증나거나 불쾌하거나 강하게 반응하게 만드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볼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강한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특성들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한 여성은 자랑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항상 화가 났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을 칭찬해야 하는 사람들이 싫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자기 성찰을 통해 그녀는 자신 안에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 여자아이는 겸손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억눌러 왔던 것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이 측면을 받아들이고 통합했을 때 자랑쟁이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건강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충족시키기 위해 그녀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더욱 자신감 있게 되었고 자신의 성취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림자와 함께 작업한다는 것은 모든 부정적인 충동에 따라 행동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신 이러한 에너지들을 의식적이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며 통합한다는 의미입니다. 윤군 매우 좋은 연습을 제안합니다. 자신의 그림자에게 편지를 써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숨기려고 했던 측면들을 인정하고
그것들이 자신에게서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세요. 부정적인 감정들 뒤에는 보통 아직 충족시킬 방법을 모르는 정당한 욕구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랄 수도 있습니다. 분노는 개인적 경계가 침해당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질투는 사랑받거나 인정받고 싶은 갈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권력욕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고 싶은 욕구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 뒤에 숨은 메시지를 이해할 때 우리는 핵심적인 욕구들을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충족시킬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융에 따른 자기 탐색 여정의 두 번째 단계는 페르소나, 우리의 사회적 가면을 탐험하고 분리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페르소나는 우리가 외부에 보여주는 역할과 이미지입니다. 우리 각자는 여러 개의 다른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페르소나 가족과 함께 있을 때요의 다른 페르소나, 오랜 친구들을 만날 때요의 또 다른 페르소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정상적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 또는 몇 개의 페르소나와 완전히 동일시하고 우리에게 다른 많은 측면들이 있다는 것을 잊을 때만 발생합니다. 또는 너무 많은 다른 가면들을 유지하느라 지쳐서 자신과 함께 있을 시간이 없을 때입니다. 한때 저는 여러 개의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전문적이고 결단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완벽한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친구들과는 항상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면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지쳐 있었습니다. 진짜 나가 누구인지 모르겠더군요. 융은 이 상태를 페르소나 팽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자신의 역할들에 의해 부푼 상태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그 역할들이라고 믿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보다 훨씬 더 풍부하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페르소나에서 분리되기 위해 융은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연습을 제안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휴대폰을 보지도 일을 하지도 생산적이거나 기여하는 일을 하지도 마세요. 그냥 존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하고 항상 어떤 역할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요한 순간들에서 여러분은 어떤 역할로도 필터링되지 않은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 생각, 감정, 갈망을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페르소나 뒤에 자신을 탐험하는 또 다른 방법은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완전히 자유로울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무엇을 갈망하는가, 자신의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좋아한다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침착한 사람이지만 스릴 넘치는 액션 영화를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진지한 사람이지만 유머 감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용적인 사람이지만 로맨틱한 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측면들이 여러분의 일부입니다. 그것들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을 더욱 풍부하고 다차원적으로 만듭니다. 윤근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필요할 때 페르소나들 사이를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지만 결코 자신의 핵심을 잊지 않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무대에 서지 않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깊이 있게 역할에 몰입할 수 있는 좋은 배우와 같습니다. 이 여정의 세 번째 단계는 아니마와 아니무스, 우리 영혼 속 반대 성별의 측면들을 탐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융의 가장 깊이 있는 개념 중 하나이지만 종종 오해받기도 합니다.
융은 모든 남성 안에 여성적 부분 아니마 이 있고 모든 여성 안에 남성적 부분 아니무스 이 있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것은 성적 지향이나 생물학적 성별과는 관련이 없으며 서로를 보완하는 심리적 측면들에 관한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남성성은 강함 결단력 논리 행동과 연결되어 왔습니다. 여성성은 보살핌 직관 감정 수용과 연결되어 왔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일반화일 뿐이고 실제로는 모든 개인이 이 두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한 측면만 발달시키고 다른 측면을 무시할 때 발생합니다. 남성은 자신 안의 여성적 측면을 완전히 거부하면 너무 경직되고 공감 능력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적 측면을 발달시키지 않으면 수동적이고 결단력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매우 성공적이고 항상 결단력 있고 강한 한 남자친구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인생에서 뭔가 빠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아이들과 연결하기 어려워했고 감정을 표현하기 힘들어했으며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종종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가 자신 안의 여성적 측면을 탐험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직관을 듣고 돌봄을 표현하며 감정과 연결되는 것을 배우는 것. 그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더 나은 아버지가 되었고 더 이해심 있는 파트너가 되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더 완전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자신 안에 남성적 측면을 표현하도록 허용했을 때 힘과 자신감을 찾은 여성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계를 설정하고 목표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며 자신의 결정 능력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아니마, 아니무스를 탐험하기 위해 융은 우리가 강하고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끌리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라고 제안합니다. 종종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아직 완전히 발달시키지 못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꿈 해석을 통해서입니다. 융은 꿈에서 우리가 종종 아니마, 아니무스를 대표하는 인물들을 만난다고 믿었습니다. 이들은 낯선 사람들 아는 사람들, 심지어 가상의 인물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특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런 특성들이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자기 탐색 여정의 네 번째 단계는 참자, 융기 대문자 S로 쓴 셀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 정신의 중심이며 우리가 될 수 있는 가장 완전하고 통합된 인간의 버전입니다. 셀프는 우리가 보통 동일시하는 작은 자아 에고가 아닙니다. 자아는 의식의 한 부분일 뿐이지만 셀프는 무의식적 측면들과 아직 탐험되지 않은 잠재력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융은 셀프로 가는 여정을 순례와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작은 자아가 전부라는 착각을 버리고 자신에 대한 더 큰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마음을 여는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셀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 중 하나는 동시성의 감각입니다. 이는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들,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깊은 감각을 주는 예상치 못한 연결들입니다. 어떤 책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그 후에 누군가가 그 책을 추천해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필요할 때 딱 맞는 사람을 만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융은 이런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맞춰 살고 있다는 신호라고 믿었습니다. 셀프와 연결되기 위해 융은 능동적 상상법을 실천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인 공상이 아니라 무의식에서 나타나는 이미지와 상징들과 의식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실천하는 간단한 방법은 자유로운 일기 쓰기입니다.
종이에 펜을 대고 생각하지 말고 편집하지 말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써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이전에 의식하지 못했던 패턴들과 반복되는 주제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예술을 통해서입니다. 구체적인 목적 없이 그리거나 색칠하거나 이미지를 만들어 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만든 것들이 영혼의 깊은 층에서 오는 깊이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융은 또한 명상과 마음 챙김의 힘을 매우 신뢰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셀프가 나타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셀프와 연결되기 위해 우리 내면의 지혜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답을 찾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인터넷에서. 하지만 융은 우리 삶에 대한 가장 깊이 있는 답들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외부에서 배우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삶에 무엇이 옳은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셀프와 연결될 때 우리는 다른 종류의 평화와 자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자아의 오만한 자신감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이고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에서 오는 고요한 자신감입니다. 이 여정의 5번째이자 아마 가장 중요한 단계는 우리가 탐험한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삶의 가치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융은 모든 사람이 개인적 소명, 이 세상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표현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직업이나 경력일 필요는 없고 우리가 무엇인지에 기반해서 세상에 기여하는 방식입니다. 자신의 개인적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언제 가장 완전히 살아있고 의미 있다고 느끼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신의 어떤 측면을 표현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돕고 있을 때, 새로운 것을 창조할 때, 문제를 해결할 때, 또는 사람들을 연결시킬 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한 단서를 담고 있습니다. 융은 또한 개인적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종교적 의식일 필요는 없고 셀프와 핵심 가치들과 연결되도록 도와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활동들입니다. 매일 아침 일기 쓰기, 주말마다 자연 속 걷기 또는 명상 시간을 갖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식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신과의 연결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삶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들에 아니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알 때 무엇을 거절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함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한다고 배운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융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가치에 따라 사는 것은 정신적 소진과 자아 상실로만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한 가지에 아니요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다른 것에 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정말로 중요한 일들을 할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기회에 예라고 말이죠. 융은 또한 자신의 본성에 맞는 장기 목표를 세우라고 격려했습니다. 좋게 들리니까 또는 사회가 기대하니까 목표를 세우는 대신 진정한 자신을 반영하는 목표를 세우세요. 예를 들어 막연하게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대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재정적 여유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 열정을 자유롭게 추구하기 위해서 가족을 도울 수 있도록, 여행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목표가 핵심 가치와 연결될 때 그것을 추구할 진정한 동기를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융은 자기 탐색과 삶의 가치 만들기의 여정이 결코 끝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발전하는 존재이고 30세에 맞았던 것이 50세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과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 자신의 새로운 측면들을 탐험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필요할 때 방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융의 지침에 따라 자기 탐색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오늘부터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자극 기록 기법입니다. 매일 다른 사람들에게서 짜증나거나 불쾌하거나 강하게 반응하게 만드는 것들을 적어보세요. 일주일 후 이 목록을 다시 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들이 나의 그림자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것이 나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닐까? 두 번째는 역할 반대 실행입니다. 항상 돌보는 역할이라면 다른 사람이 당신을 돌보도록 해보세요. 항상 리더라면 따르는 역할을 해보세요. 항상 이성적이라면 직관을 믿어보세요. 이것은 아직 발달시키지 못한 아니마, 아니무스의 측면들을 탐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의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80세의 자신을 만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인생에 대해 무엇을 나눌까요? 다르게 하라고 조언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셀피의 깊은 지혜와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페르소나 해제 의식입니다. 매주 최소 하루는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 날로 정하세요. 업무 이메일에 답장하지 말고, 집안일 걱정하지 말고,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오직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듣는 데 집중하세요. 다섯 번째는 동시성 일기입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들을 기록해 보세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패턴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하고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핵심 가치 질문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5년밖에 살지 못한다면 무엇에 시간을 쓸 것인가? 다른 모든 것이 제거될 때 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답이 당신의 핵심 가치들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런 기법들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도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융기 관찰하고 조언을 제공한 일반적인 장애물들입니다. 첫 번째 도전은 자아의 저항입니다. 자아는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전지대이기 때문에 현상 유지를 원합니다. 자신의 새로운 측면들을 탐험하기 시작할 때 자아는 미루는 이유들이나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의 형태로 저항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융은 이런 저항을 인식하는 것이 정상이며 그것이 당신을 막지 않도록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는 대신 작은 단계들로 나아가세요. 두 번째 도전은 사회적 압력입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기 시작할 때 모든 사람이 이해하거나 지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변했어요? 또는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융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은 당신이 가장 진실한 사람이 될 때 당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것입니다. 세 번째 도전은 여정에서의 외로움입니다. 자기 탐색은 개인적인 여정이고 때로는 외롭거나 다르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융은 비슷한 여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찾으라고 격려했습니다. 책을 통해서든 강좌를 통해서든 토론 그룹을 통해서든 말입니다. 네 번째 도전은 불확실성입니다. 익숙한 길을 떠날 때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융은 이런 불확실성이 성장 과정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대신 안전지대를 확장하고 새로운 가능성들을 탐험하고 있다는 신호로 보세요. 융이 강조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자기 탐색 여정에서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여정이긴 하지만 완전한 고립 속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융은 우리가 관계를 통해 자신을 탐험한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다양한 측면들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신에게서 좋아하는 것들을 반영하고 때로는 우리의 그림자를 반영합니다. 가장 편안하게 진정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들은 친구, 가족, 심지어 우연히 만난 낯선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들은 자신의 새로운 측면들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동시에 페르소나를 과도하게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관계들을 조심하세요. 누군가와 함께 있은 후 지치거나 계속 연기해야 한다고 느낀다면 그 관계가 당신의 성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융은 또한 건강한 관계에서는 두 사람 모두 자신을 탐험하고 발전시킬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 최고의 자신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개인적 관계 외에도 융은 공통된 가치나 목적을 가진 더 큰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의 가치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 활동, 학습 그룹 또는 전문적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들은 핵심 가치들을 표현하고 자신보다 큰 것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융은 군중 속에서 자신을 잃는 것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군중 심리에 휩쓸려 개인적인 목소리를 잊기는 쉽습니다. 도전은 개성과 개인적 가치들을 유지하면서도 공동체에 참여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융이 자기 탐험에서 사용한 또 다른 강력한 도구는 꿈 분석입니다. 그는 꿈이 무의식이 의식과 소통하는 방식이며 우리가 놓쳤을 수도 있는 자신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프로이드와 달리 융은 꿈이 단순히 억압된 욕망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꿈을 셀프로부터의 메시지로 보았고 발전의 방향과 주의가 필요한 측면들에 대해 안내해 준다고 했습니다. 융의 방식으로 꿈과 작업하기 위해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깨어나자마자 꿈을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꿈의 조각들이라도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학술적인 방식으로 꿈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꿈이 나를 어떻게 느끼게 하는가? 실제 삶에 무엇을 상기시키는가? 내가 주의하지 못한 자신의 어떤 측면이 있는가? 융은 특히 반복되는 꿈이나 자주 나타나는 상징들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것들이 무의식이 전달하려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주 물꿈을 꾼다면 이것은 감정이나 여성적 측면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나는 꿈을 꾼다면 자유에 대한 갈망이나 한계를 뛰어넘고 싶은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주 동물이 나온다면 통합이 필요한 본능이나 원시적 에너지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징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삶의 경험과 구체적인 맥락을 바탕으로 그것들의 개인적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융은 또한 꿈속 인물과의 대화,
기법을 격려했습니다. 꿈에서 누군가를 만났다면 깨어있을 때 그들과의 대화를 상상해 보세요. 왜 나타났는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물어보세요. 이것은 정신의 다양한 측면들로부터 오는 메시지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윤기 개발한 또 다른 도구는 능동적 상상법입니다. 이는 잠들어 꿈을 꿀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무의식으로부터 오는 이미지와 상징들과 의식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법입니다. 능동적 상상법을 실천하려면 조용한 곳을 찾아 편안히 하세요. 눈을 감고 마음을 자유롭게 하여 어떤 이미지들이 나타나는지 관찰하세요. 단순히 수동적으로 관찰하는 대신 그 이미지들과 상호작용하세요. 길이 보이면 따라가 보세요. 누군가를 만나면 대화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하는 것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타나는지 완전히 통제하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반응하고 상호작용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능동적 상상법 세션 후에는 경험한 것을 기록하고 가능한 의미에 대해 성찰해 보세요. 때로는 메시지가 시간이 지나서야 명확해집니다. 융근 또한 자기 탐색 과정의 일부로서 예술 창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전문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자신의 깊은 측면들을 표현하고 탐험하는 방법으로 창의성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림 그리기 시 쓰기 음악 만들기, 심지어 정원 가꾸기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종 결과가 아니라 창작 과정입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 때 우리는 말이나 논리적 사고로는 닿을 수 없는 영혼의 깊은 층들과 연결됩니다. 융은 특히 만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신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종종 그렸던 복잡한 원형들입니다. 그는 만다라가 완전성과 통합의 상징으로서 많은 문화의 예술에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만의 만다라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원으로 시작해서 손이 적절하다고 느끼는 것을 자유롭게 그려보세요. 기법이나 아름다움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창작 과정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서 무엇이 나타나는지 관찰하세요. 융의 가르침에서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인생의 단계들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는 인생 전반부의 발달 과제들이 후반부와 다르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인생 전반부에서 우리는 자아를 구축하고 경력을 발전시키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에서 자리를 찾는 데 집중합니다. 이것들은 중요하고 필요한 과제들입니다. 하지만 융은 35, 40세경에 많은 사람들이 위기감이나 삶의 무의미함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인생 전반부의 목표들은 달성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공허함이 있습니다. 이때가 융기 진정한 개성화 과정이라고 부르는 인생의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자아 구축에서 셀프 섬김으로 전환됩니다. 더 깊은 질문들을 묻기 시작합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 어떻게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인생 전반부의 책임들을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라 더 깊은 차원들을 포함하도록 관점을 확장한다는 뜻입니다. 융은 이 단계가 영적 심리적 발전에 큰 기회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과거에 무시했던 측면들을 탐험하고 지혜를 발전시키며 다음 세대에게 경험을 전달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모든 사람이 이 위기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 전반부의 목표들에 매달리려고 시도하며 이는 정체와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지거나 잘못된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 할 수 있습니다. 열쇠는 이런 변화가 자연스럽고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기로 보는 대신 새로운 방식으로 발전하고 성숙할 기회로 보세요. 현대 사회의 맥락에서 특히 성공과 사회적 압력이 매우 높은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인생의 두 번째 단계를 이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기대에 갇혀 있다고 느끼며 더 깊은 의미를 찾는 방법을 모릅니다. 융은 우리가 추구해왔던 가치와 목표들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때로는 발전하기 위해 방향을 바꿀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거나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전형적인 예는 제가 아는 45세 여성입니다. 그녀는 은행업계에서 성공했고 아이들을 잘 키웠으며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빠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한동안 자기 성찰을 통해 그녀는 항상 예술에 대한 열정이 있었지만 실용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억눌러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는 대신 그녀는 주말에 미술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기술을 발전시키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결국 아이들을 위한 작은 미술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은행 일보다 수입은 적을 수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고 의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무시되었던 측면들을 삶에 통합하는 예입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측면들과 결합하여 더 완전한 삶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융은 또한 개성화 과정에서 영성의 역할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특정 종교를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인간이 자신보다 큰 무언가와 연결되고 싶어하는 자연스러운 욕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전통적인 종교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과의 연결, 예술과의 연결, 과학과의 연결, 또는 인류 전체와의 연결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더 큰 맥락에서 의미가 있다는 감각입니다. 융은 영적 차원이 부족한 사람들이 종종 공허함과 무의미함을 느낀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특히 인생 후반부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반대로 어떤 형태로든 신성한 것과의 연결감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도전에 더 잘 견디고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를 찾습니다. 현대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종교에서 위안을 찾지 못할 때 융은 영적 차원을 기르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으라고 격려했습니다. 명상을 통해서든 예술을 통해서든 또는 공동체 봉사를 통해서든 말입니다. 융이 강조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우리 안의 모순과 역설들을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대신 대조적인 측면들을 통합하는